place has been ripped off like no country probabl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as been ripped off for 45, 50 year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Military is another subject we talk about. We're not going to make that subject to any of the deals. YTN 서울타워 남산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YTN 특별대담 취임백의 트럼프 쇼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트럼프 쇼크가 가져온 우리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짚어본 데 이어서 오늘은 한국의 정치 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짚고 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 한미 통상협의가 열렸는데 이때 방위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떼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억 원인데 앞서 트럼프가 10배 인상을 언급했거든요. 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뭐 위기라고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10배 인상 요구는 상당히 부당하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10배를 인상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작년이죠. 이 한국이 먼저 요청을 해서 SMA, 그러니까 방위 주둔비 협상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먼저 협상을 요구해서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우리가 먼저 인상을 해주면은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뭐 다시 건드리지는 않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를 좀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즈음에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은 너무나 이제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 방위비 협상을 잘 못한다. 이 한국이 머니머신인데 나 같으면 10배는 더 받아내겠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10배 더 내는 것은 부당하죠, 사실요. 그렇죠. 예, 우리가 10배는? 많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올려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어느 정도의 분담금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할 게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미 사이에 조선업 협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 협력에 드는 비용으로 좀 투여를 하자. 지금 한국의 조선업체에게 MRO, 미군 함정의 MRO 사업을 맡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MRO 사업에 투여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 이익을 좀 환수하는 구조 그런 식으로 환원이 된다면 우리가 마냥 안 내겠다고 버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되 반대급부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세 협상과 방위비 협상이 완전 따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완벽한 투트랙으로 가기는 어려울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과 비교해 보면 좀 어떨까요? 지난 2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일기 때보다 이제 2배 증액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 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재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에 비해 훨씬 많은 2%가 넘는 그러한 그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선제적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방위비 부분, 국방비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그 관세 협상에 이어서 우리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방위비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작년에 해놓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부분에서 소폭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무 차원의 협상에 들어가면 이게 그 어느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증액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주장과 어떤 과정 절차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도 그 부분에서 미국 측이 우리 측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때도 우리가 방위부를 분담하는 데서 3개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더 늘려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작년의 결과 보면 우리가 5년 동안의 협상을 하되 첫 해 그 방위 분담금을 8% 인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미국 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체면을 세워준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소폭 증액은 불가피하지만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한미군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 나아가서 철수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아무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그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을 해야 되고 북한의 위협은 이미 충분한 군사력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이제는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해안선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어떤 둔펑실이든지 미사일 역량에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좀 더 거리를 뛰어서 일본 오키나와 이후로 이제 재배치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론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임명된 주한미군 사령관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러시아의 위협이라든지 중국의 견제하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담보해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미국이 이게 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 중국 견제에 있어서의 효용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이런 논리를 지속적으로 펼쳐서 설득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12차 SMA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구를 해온 것은 맞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 협정이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조금 너무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될 것이 뭐 좀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트럼프는 지금 12차 SMA 협상 결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2025년 대비 2026년에 8.3% 더 내주기로 한 것인데 이것을 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있는 거에서 몇 배 더 올리자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협상 과정이 트럼프가 상당히 좀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저는 잘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요인은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국민 정서상 맞지는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돈은 내라 그러면 돈은 조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주한미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 주한미군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 이 중국 견제라는 것을 명시하자라는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이만큼 내고 있는데 원래 주한미군의 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은 북한의 견제,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과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을 보면은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어요. 근데 굳이 이런 것을 뭐 명시화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유연성을 가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 핵 전력이라는 것, 특히 이 전술 핵이라는 것이 매우 낙후가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이 현대화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현대화를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낸다면은
그런 전술핵의 현대화에 우리가 좀 투여를 하자. 그래서 여차하면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는 어떤 하자라는 것은 아닌데 준비 태세를 구비하자 뭐 이러면은 대북 억제력이 더 제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는 일단 뭘 크게 부른 다음에 거래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고 또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또 꼭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창조적인 전략적인 좀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자, 민 교수님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일기 때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좀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꼽자면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크게 말씀드려 보면 같은 점, 유사점이라고 한다면 미국 우선 외교 정책,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해서 미국의 이익을 국제 무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극대화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그걸 위해서 거래 중심의 동맹 간 힘에 의한 평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러한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그 관여를 하고 관여를 할 때도 동맹이나 파트너들의 어떤 적극적인 기여 역할을 이제 그 뽑아내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위 분담금을 더 내라. 그리고 세계 문제에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개입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 기구라든지 여타의 다자 기구에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탈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1기 때나 2기 때나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기 때의 차이점. 그러니까 1기 때는 1기, 2기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고 싶은 레거시를 완성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준비성과 적극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1기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적, 제도적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 즉 당선될 가능성도 높게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적 방향성이나 어떤 공약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출발했고 이와 더불어서 인적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관 인선하는데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즉 이 얘기는 트럼프를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충성파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기 때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른들의 축 해가지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지 옆에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외교안보 정책인데 다 노를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뿔이 났다는. 그래서 2기 들어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1기 때는 워싱턴 퍼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퍼슨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얘기는 1기 때는 인적 준비, 주변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충성파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하고 싶은 걸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2기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노를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100일을 취임 100일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각 회의를 하는데 또 언론들에게 공개해서 하는데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을 떠받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위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야별로 이제 막 칭송하는. 그래서 미국판 김정은이다 막 이런 표현까지 받으면서 예. 상당히 주변 행정부에서 어떤 견제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또 4년간 2020년에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4년 동안에 플로리다의 마라라구를 어떤 기지 삼아 가지고 거기에서 절치부심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인적 자원을 모으고 정책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취임하자마자 상당한 양의 그러니까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광폭 행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준비성과 적극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1기 때 비해서 2기 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한국을 포함시킨 민감 국가 리스트가 지금 발효된 상태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을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에너지 협력 대상 국가이자
또 경쟁 국가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 한수원이죠. 한수원이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을 했었을 때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좀 클레임을 걸었어요. 너희들이 우리들의 원천 기술을 가져가서 지금 뭐 저 체코에서 원전을 짓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다행히 이제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됐고 우리는 이제 5월 7일에 체코의 원전을 정말 지으러 이제 갑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미국이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보호, 특히 이제 군사 기술적인 함의가 있는 그런 관련 기술은 정말 엄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국의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연구자들이 미국을 드나들면서 조금 프로토콜을 어긴 게 아닌가. 미국 에너지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은 미국의 이 객원 연구원이 이제 조금 그런 민감한 정보를 좀 빼돌려서 한국에 가려다가 잡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종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양국 사이의 어떤 에너지 협력, 과학기술 협력이 조금 까다로워진 것이에요, 절차적으로.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얼마 전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기로 했다 이런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59년에 미국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해서 첫 발을 뗐다. 뭐 그랬는데 반세기 좀 넘어서 이제는 그 기술의 존중인 미국에 이제 그 최첨단 연구 원자로를 이제 그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이러한 지위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한 쾌거를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듯 그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 동맹이긴 하지만 한국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도움이 되고 미국으로 하여금 항상 한국의 가치를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이제 러브콜을 보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동맹도 이제 그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연구용 원자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그냥 원자로 하면은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최첨단 기술이고 이것이 의료용 장비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추정용 암세포를 추정해가지고 이제 그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이고 어떻게 본다면 미래의 먹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함께 그 세계 선두를 유지하는 미국과 협력을 한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입증된 것이고 향후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해가지고 예.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뭐 지금 경제의 비중이 쏠려 있긴 해서 북한과의 대화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좀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언제쯤 네. 북한에 다시 시선을 좀 돌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좀 저쪽 동네에서 시급한 불을 좀 먼저 끄고. 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좀 종결 단계로 진입을 시켜놓고 그리고 가자의 상황도 어느 정도 좀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란과의 핵 협상도 어느 단계에서 좀 매듭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회귀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제일 중요하고 인도 태평양이 예. 중국이 주적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왔었는데 자기가 먼저 조금 김정은에게 계속해서 조금 유화 제스처를 써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여튼 정상 외교를 가동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김정은이 그런 정상 외교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 김정은이 이제는 뭐 몸값이 높아져 가지고요. 예. 이 미국 대통령과 뭐 사진 몇 방 찍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구 구경 가자 그랬는데 야구 구경 가려고 뭐 이 트럼프를 만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떤 좀 이 핵무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핵무기 보유를 좀 인정해줘. 뭐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럼 야, 그럼 뭐 저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 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 그럼 뭐 너희들이 저 그 부과했던 제재 다 떼줘. 근데 여기서는 이게 조금 트럼프라도 그걸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상 외교는 어쨌든 간에 이 북한 핵에
관한 협상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상 외교가 가동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더 공고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얼마 전 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군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국제 규범을 어긴 불법적인 행위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정권 안위를 위해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민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 서서히 출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 전쟁과 관련된 북한의 역할이라든지 지위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가 먼저 북한군의 참전을 인정을 했고 이어서 북한에서도 그걸 확인해 줬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최근까지는 파병 소식을 국내적으로는 쉬쉬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정원이 발표한 것처럼 이제 사상자가 거의 한 4,700명까지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라든지 추모비를 세운다든지 이러한 국내적인 사전 작업을 통해 가지고 국내적인 충격을 이제 줄이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가 대국인 러시아를 동맹국으로서 어떤 제국이 영토를 탈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국제적 위상을 가진 나라다. 이걸 대내적으로 어떤 홍보하고 어떤 사상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사전 작업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북한과 러시아에 관한의 관계를 갖다 돈독해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가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의 중재로 미국과 북한과 미국이 다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체스판처럼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하나가 물꼬가 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 출구가 모색되는 양상이 북미 간의 대화 재개의 어떤 속도라든지 시점 이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북러 관계를 개선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생존을 도모하고 있지만 북중 간에 이루어졌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 이루어지는 북러 간의 경제 협력은 과거 북중 협력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근히 버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경제의 어떤 규모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 수출이라든지 1차 산업 이런 부분들에 많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필요를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북중 간의 협력을 토대로 해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처럼 독립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 세계 경제 시스템에 북한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과거 중국이 그랬듯이 뭔가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 그리고 특히 이제 국교 정상화라든지 외교관계 개선, 경제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차 트럼프 행정부 때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 보유 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군축 협상을 하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안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북한 입장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중재를 마중물로서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거의 동맹 관계를 해서 중요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한다면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관계 개선을 이제 중지해 준다면 북한으로서도 충분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제 그 관계 개선을 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학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저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북미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끝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죠.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완공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법 그럴듯하게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이곳이 트럼프 대통령도 좀 많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던 그런 지구인데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곳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민 교수님? 방문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랬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보고 있어요. 예. 첫 번째 가장 그 가능성이 있는데 블라디보스톡.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단선이긴 하지만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방문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이 푸틴이 전용기를 내준다면 모스크바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동맹국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평양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현직 대통령 이런 타이틀도 노릴만 하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서 뭔가 북미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노벨 평화상 어떤 그 수상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것이 그 가자 지구를 갖다가 휴양지로 만든다는 역시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에도 어떤 해안에 리조트를 그 건설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솔깃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인 아무래도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을 인정하면서 북한이 이제 대내적으로 뭔가 어떤 홍보하고 그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담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미 회동 성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 만약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 나설 경우 코리아 패싱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 회담을 하려면 제3자 중재 역할을 하는 그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과의 그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갈마 지구의 콘도를 만들 때 미국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다면 군축 협상을 한다든지 비핵화 협상을 할 때 어떠한 로드맵을 가질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어떤 그 아이들을 줘서 미국 측이 채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한국이 중요한 그 행위자로서 기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패싱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우리 국내적으로 혼란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보이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코리아 패싱 우려는 굉장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뭐 대화하고 의미 있는 뭐 핵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뭐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뭐 국제적으로 이제 좀 뭐 인정을 해주고 그거는 결국은 제재를 해제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북한 핵 동결 그리고 뭐 ICBM 뭐 이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편협한 이익에만 근거를 둔 그런 협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으려면은 트럼프의 생각을 좀 알고 있는 그런 측근 인사들 그분들이 결국은 또 한국과 좀 인연이 깊은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미리미리 조금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밑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또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성향의 어떤 생각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까요? 그거는 뭐 당연히 미국의 우호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겠죠. 뭐 그건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트럼프 행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이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은 뭐 비교적 명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의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독일 선거라든지 뭐 영국 정치에 개입을 했어요. 지난번 독일 총선에 그 AfD라고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전당대회에서 지지 연설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도 뭐 좀 지지하고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한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개입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트럼프의 외교 정책 뭐 정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뭐 취임하자마자 반이민자 정책을 내세웠고 여전히 캐나다와 그린란드와의 합병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 교수님, 이런 트럼프의 내 맘대로식 외교의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의 패권국으로 들어오면서 자유진영의 리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한 50년 동안 우리가 미국 주도의 뭔가 좀 민주주의적인 그런 패권 국가의 리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약소국이라든지 중견국이라든지 동맹국들이 보다 미국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어떤 그 세계 질서라든지 국제 정치의 특성을 보시면 한포 외교라든지 어떤 그 스틱 외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앞에서는 말을 달콤하게 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50년 동안의 예외적인 그런 세계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는 좀 과거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합병하고 싶다. 캐나다가 51번째 추가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국이 원래 꿈꿨던 북미 대륙의 맹주, 하나의 미국, 북미 대륙을 미국으로 삼고 싶은 그러한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자율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보편적 원칙이라든지 국제법에 기반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잠재우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다시 수면으로 끌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이러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이나 특성이 트럼프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수면 밑으로 내려간 것이 다시 트럼프 시대 되면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이런 거친 외교 전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뭐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하고 있고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와 좀 빗대어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우리나라처럼 뭐 그 시위 때문에 뭐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시위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정치를 공부한 지가 근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시위는 처음 봐요. 예전에 1960년대 시위만 하더라도 소수 인종에 대한 어떤 권익을 우리가 더 보장해주자. 차별 정책을 폐지하자 뭐 이런 어떤 단일 이슈에 대한 그런 시위였었고 70년대는 반전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2010년에는 Black Lives Matter 해가지고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을 했었을 때 그것도 결국 이제 소수 인종의 인권을 증진하자라는 그런 시위였는데 지금은 그냥 트럼프의 통치 행위가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hands off, 트럼프 손떼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2026년 11월에 벌어질 이 중간 선거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공화당이 참패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벌써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이 한 85%로 나오고 상원을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도 뭐 한 6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은 아무리 뭐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트럼프가 근데 좀 하나 또 조금 스마트한 면이 있는 것은 자기의 이런 정책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갉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스리슬쩍 자기의 정책을 교정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정부 감각이 있는 양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은 좀 저는 뭐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의 아주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자, 거친 트럼프의 걸음에 우리의 적절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두 분의 조언 한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우리의 대응 전략 정답은 땡땡땡이다. 좀 빈칸을 채워주실까요? 먼저 민 교수님. 트럼프 이기 우리의 대응 전략 정답은 유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리와 가치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 행정부는 실리 외교, 미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토대로 이제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실리의 그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실리 외교를 추구하다 보니까 다자 외교라든지 국제 기구 등 여타 중요한 그런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이 쇠퇴하고 있고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중동이라든지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그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를 활용해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기술이라든지 문화, 여타 경제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을 증대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국력 신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와 가치를 잘 배분해서 우리의 이익을 국제무대에 담보하는 유연적인, 실용적인 그러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땡땡땡 세 글자여야 됩니다. 아닙니다. 어, 마음껏 하시지요. 우리의 전략은 거래적이어야 한다. 거래적이어야 네, 한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이어야 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 트럼프는 정말 이슈 영역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거래를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트럼프와 좀 패키지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나름대로 좀 흡족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트럼프가 받아들였었을 때 우리의 국익으로도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거래를 원하면은 우리도 그런 거래를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내줄 수 있는 것은 좀 내주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하지만 지켜야 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또 얻어내는 것은 영민하게 얻어낼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거래주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연성을 발휘하되 거래적인 마인드를 장착해서 이 난관을 좀 잘 풀어가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공약이 실제로 하나씩 실행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가려져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방위비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한미 동맹의 미래 우려가 우려에서 끝나길 바라봅니다. 자,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진행한 YTN 서울타워 남산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특별 대담 한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의 미래를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